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서울경제TV 신유정입니다. 지난해부터 확산되고 있는 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특히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염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경착륙 그리고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영끌족 그리고 갭 투자 등으로 통칭되던 이 부동산 시장, 이제는 정말 곳곳에서 비명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월간 서울경제TV를 통해서요, 최근에 이 침체의 늪에 빠진 부동산 시장이 올해 직면한 이 최우선의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님, 박원갑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눈 멀어요. 네, 귀한 걸 해주셔서 눈이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와가지고. 그러게요, 예. 눈이 많이 왔는데 예. 저희가 좀 귀한 분 모신 만큼 귀하진 않고요. 제가 모처럼 나왔으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네. 알짜 엑기스만 확 좁혀가지고 추려가지고 제가 잘 네, 정리해서 너무 말씀을 좋습니다. 그래서 드리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알짠 이야기 예. 알차게 오늘 좀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슈들 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텐데 그에 앞서서 네. 좀 지난해 이야기도 먼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말 부동산 시장 힘들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이 이어지는데 정말 속된 말로 이 단군 이래 가장 심한 단기 하락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큰 원인으로는 뭐 고금리 상황도 네. 꼽히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좀 혼동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난해 뭐 집값이 네. 많이 빠졌죠. 그런데 뭐 당분이래는 아니고요. 네. 너무 엄살인 것 같고. 왜냐면은 그 외환위기 때 집값이 더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이번 하락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락 속도가 단기간에 너무 이게 빨랐다는 네. 점은 아마 그 당군 이래로 뭐 굉장히 이례적인 어떤 측면이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바라보면은 정보가 이게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전달되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생각도 비슷해지고 행동도 비슷해져요. 네. 그러면은 이 서로 이게 떼지어서 이른바 무리지어서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한 거예요. 네. 어느 순간 아무도 집을 안 사는 거죠. 그리고 이 공포도요. 네.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전달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요. 요번에 시장을 움직였던 세력들이 2030 세대, 말하자면 이제 MZ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단기간의 급락은 어떻게 보면은 뭐 태어나서 당연히 뭐 처음 겪는 것일 텐데, 네. 그 투자 방법이 대부분이 갭 투자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영끌 비투 한 분도 계셨지만, 요새는 영끌 자가라고 얘기하더만요. 내 집에 살고 있는데 빚을 많이 끌어들은 사람을 영끌 자가라고 얘기하고, 그냥 단순하게 시차익을 이제 노리고 이제 뭐 전세 끼고 샀던 사람들을 이제 갭 투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그 시장의 하락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영끌 비투의 순환사, 그리고 갭 투자에 어떻게 보면은 뭐 참혹한 혹은 굉장히 비극, 뭐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분명히 시장의 흐름이 달라요. 그래서 이번은 두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 속도가 너무 빨랐다. 마치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2012년 하우스포 사태를 결합해 놓은 것 같은 이런 어떤 행태의 복합적 어떤 위기였다. 그것도 단기간의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고금리가 시장 자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게 소용돌이 한복판에 누가 있었느냐? 베이비 부모도 아니고 X세대도 아니고 바로 MZ세대, 주로 30대죠. 30대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하락기에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세대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예, 예, 정보가 정보가 많았던 것, 그것이 또 이 하락 속도에 영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우리 지난해 부동산 시장 특징을 두 가지로 잡아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락 속도가 유독 빨랐다. 유독 빨랐다. 네, 사실 뭐 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 시장 하락세는 있었지만 그 하락폭과 속도가 너무 빨랐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부동산 시장의 주도 세력이었죠. 네. 좀 뭔가 힘쓰고 있던 세력이 이 MZ 세대였다라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특징 하락 속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사실 정말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네, 네.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졌는데 그랬는데 최근 부동산 위기는 그 속도가 빨랐던 만큼 유독 혹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좀 가격 원인이 하락폭이 뭘까요? 굉장히 크죠. 근데 왜 이렇게 너무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그거는 원인이 이제 고금리 태풍이라고도 네, 금리로, 보면 돼요. 네. 그리고 집값이 많이 부풀려져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유동성을 풀었잖아요. 물론 그 이전부터 이게 M2라고 그래서 이게 광이 통하거든요. 네. 이게 워낙 많이 풀리면서 집값을 어떻게 보면 이걸 오버슈팅 시켰다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부풀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거의 사상 가장 높은 수준.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고금리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강타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작년 7월이 이 기준금리가 2%를 넘었거든요. 그리고 10월이 3%를 넘었고 지금 한 3.5%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이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자체가 큰 어떤 태풍 어떤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 같은 네. 어떻게 보면은 아마 MZ 세대가 느낀 고통으로 본다면은 그리고 당혹감으로 본다면은 진짜 단군 이래에 가장 어떤 역사상. 큰 빅 네. 이벤트였다. 네, 맞아요. 나쁜 의미의 어떤 네. 빅 이벤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막 음. 어차피 많이 올라와 있던 그 부풀어져 있던 집값에 이 금리가 한 방을 더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돼. 그 결과 이제 결국은 네. 집값이 지금 좀 체감할 수 있는 지표는요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로. 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KBC의 통계 지수로 보면은 네. 전국 아파트 값이 한 3% 정도 빠졌어요. 별로 안 빠졌습니다. 네,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통계 느껴지네요. 지수하고 네. 실거래가는 굉장히 편차가 아, 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부동산원 한국 네. 부동산원 조사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아파트 실거래가입니다. 네. 전국이 한 1년 동안요. 네. 한 15% 정도 빠졌고 서울이 20%, 그다음에 수도권 이거는 이제 뭐 서울, 경기, 인천 다 포함하는 네. 겁니다. 이게 20%고 인천이 많이 빠졌어요. 22%. 많이 빠졌네요. 그다음에 지방은 요번에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세종하고 주로 대전이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한 16%, 세종이 23%. 아까 제가 인천이 22% 빠졌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세종하고 지금 인천하고 거의 비슷하게 빠진 상황이고 부산이나 대구도 물론 많이 빠졌어요. 부산이 13%, 대구가 18% 정도 빠졌는데 5대 광역시를 보면 한 13%, 네. 그리고 나머지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가령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죠. 가령 창원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뭐 목포, 네. 뭐 천안 이런 데가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한 8% 정도 빠졌고 네. 강원도는 오히려 1년 동안 0.68% 올랐습니다. 올랐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장의 특징이 일괄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을 전제를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큰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과거 때와는 좀 달리 많이 오른 곳들이 많이 빠졌다. 그는 지역에 관계없이 네. 예,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실거래가가 이제 등장하니까 좀 더 피부로 와닿을 정도까지 이제 빠진 거죠. 네. 근데 실제 단지별로 들어가면은 많이 빠진 데들이 뭐 속출하고 있죠. 고점 대비 50% 빠진 데도 그러게요. 많죠. 50%면 너무 힘드실 것 그것도 같은데요. 1년 사이에 50%가 어떻게 그러니까요. 빠집니까?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뭐
많이 빠진 곳이 뭐 네. 송도, 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인천, 네. 그다음에 동탄, 동탄이 그다음에 의왕, 그리고 안양 동안구 네. 이런 데들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네. 그 지역들이 보면은 이 아파트 공시가격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낮게 거래될 이른바 역전 현상들이 나타났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약간 둔탁하거든요. 네. 실물 경기에 후행한다는 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거 허공에다가 부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물이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이게 좀 천천히 빠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빨리 빠졌다는 네. 것은 이게 그 아파트 자체가 금융 상품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사 금융 상품이라고도 표현도 해요. 그래서 마치 채권 시장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급락하는 모습이 최근의 어떤 아파트 시장의 특성이에요. 이걸 이제 변동성 쇼크라고도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전통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그런 요소들을 일부 좀 빼고 금융시장의 어떤 한 부분으로서 아니면 최소한 좀 가미해서 바라봐야 지금의 이런 우리가 거의 뭐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것 같은 엄청나게 큰 쇼크를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래서 부동산이 가면 갈수록 금융 자산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특히 아파트는 뭐 그런 단면을 요번에 우리가 피부로 절실하게 느꼈다 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정말 특히나 빠른 속도로 빠진 예, 만큼 예, 정말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만큼 부풀어졌던 집값이 정말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지역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니까요. 저희 추후에 이 지방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저희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특징 두 번째, 네, 네. 그 주도 세력이 바뀌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과거 부동산 시장에는 그 베이비 부머 시대였다던가 아니면 이 X세대가 네. 주도를 했다면 최근에는 확신의 그 MZ세대가 부동산 시장에 좀 참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로 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맞죠. 이렇게 예, 예. 주도 세력이 바뀌었던 만큼 시장의 좀 상황이나 특이점이 좀 다르게 보여졌던 점이 있을까요? 다르게 나타나죠.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시장의 주축이 달라지면 네. 거기에 뒤따르는 현상들도 네. 동반해서 달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번에 집값이 많이 빠진 곳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강남보다는 비강남, 그리고 대형보다 중소형, 네. 그리고 재건축보다는 신축,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MZ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는요, 새 아파트이면서 대단지, 그리고 당연히 페인시들이 잘 갖춰져 있죠. 그리고 중소형.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MZ 세대들이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성 세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의 어떤 고통을 참으면은 나중에 이제 복을 누린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MZ 세대들은 그거보다 당장에. 욜로 스타일, 네. 현재주의적 어떤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재건축에 그 잘 안 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바퀴벌레하고는 같이 안 살려는 세대의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요번에 재건축 아파트 값이 일부 빠졌죠. 뭐 잠실 5단지나 뭐 네. 엄마 아파트 빠지긴 했지만 그 아파트 빼고요. 목동 아파트 그렇게 많이 빠졌나요? 많이 빠지지 뭐 그렇게 않았죠. 물론 네. 빠지긴 네. 했죠. 그러니까 많이는 안 빠졌단 큰 말이에요. 폭은 그리고 아니었다. 여의도 아파트도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진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Z 세대들이 구축에 살면서 언젠가는 재건축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사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쪽으로 안 몰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 정부가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게 한 방편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니까 그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MZ 세대들이 몰려갔던 지역들. 뭐 그게 영끌 비투든 아니면은 갭투자 방식이든 거기가 대체적으로 서울에서 어디예요? 주로 많이 간 데가 고덕, 네. 그다음에 신길, 신길. 그다음에 가재울, 유타운, 그다음에 왕십리 유타운, 아니면은 뭐 기름 유타운, 그다음에 마곡지구 이런 데가 많이 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당연히 그 곳이 부풀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거기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는 거죠. 세상이 간단합니다. 이치는 많이 오면은 많이 빠지게 되어 있다. 네. 그럼 이번에 왜 수도권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느냐? 당연하죠. MZ 세대 모아놓은 돈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서울에 거주하면서 주로 월세로 거주한 분들이 많았어요. 약간의 돈을 진짜요? 가지고 네. 경기 인천에 많이 혹은 나갔죠. 강북에 네, 노도강에 맞아요. 전세를 끼고 집을 샀죠. 그 수요가 몰리니까 어때요? 가격이 부풀려지고 빠질 때는 더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주로 집값 하락의 특징은 이게 수도권 말입니다. 수도권에 시작됐고 하락의 진앙지는 수도권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강북을 거쳐서 지금 강남을 강타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고 뭐 지방은 다 지금 각계전투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시장이 과연 누구에 의해서 어떤 흐름이 주도되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항상 버블이 해소되는 과정이 또 달리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차이의 반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세상은 이렇게 반복적이잖아요. 네. 역사는 사이클이잖아요. 네. 근데 항상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게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도요. 부동산 시장의 바로 흐름은 MZ세대입니다.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 바로 MZ세대에 의해서 저는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주력 세대의 흐름을 항상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부동산 세력의 주도 세력이 MZ세대가 됐다. 단순히 이 사실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정말 특징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네. 특히나 많이 하락한 지역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졌는데요. 뭐 비강남 지역 아니면 중소형권, 중소형 크기의 네. 신축 아파트로 네. 네, 이런 아파트들이 특히나 많이 하락했다. 이런 그러면은 점을 만약에 확인할 실수요자 입장이시라면은 이게 이제 역발상을 네, 그쵸. 해볼 필요가 있죠. 수- 네. 그러니까 세상은 한쪽만인 게 아니라 경제는 양면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제한적 하락이라고 그래요. 제한적 하락. 제앙적 하락이다. 그날 큰 고통이니까요.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축복은 아니고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경제는. 그래서 항상 지금의 낙폭이 크고 지금 약간은 굉장히 싸게 나오는 매물들이 바로 대단지에 네. 중소형 신축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네. 두시면은 어느 정도 아마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예. 지금 유독 많이 하락한 네, 예, 예. 지역들 혹은 그 매물들을 이야기해 드렸던 만큼 좀 계획 중이시라면 해당 부분도 좀 확인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나 이렇게 최근 상황이 안 좋다 하니까 정부가 최근에 대안을 좀 내놨죠. 네. 바로 일단 부동산 정책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면서 규제 지역들이 좀 해제가 되었습니다. 좀 많이 풀렸죠. 네, 이게 1월 3일에 이런 제안이 나오고 나서 설 이후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이렇게 설이 지나고 요즘엔 좀 상황이 어떠할까요? 이런 지금 규제가 일부 거래가 되고 네, 있어요. 네. 저는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가 되면은 네. 일부 거래는 될 거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매수자들이 집주인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집주인들은 정말 규제 완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 매수자들은 아니 이 고금리 이게 이 대출 문제, 내려면 네.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 어떻게 집을 사느냐 너무 집값이 비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네, 동상이몽이에요. 정말 동상이몽이네요. 그래서 일부 매물이 소화는 될 겁니다. 급매물을 중심으로 아마 네. 낙폭 과대 지역에서 일부 거래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상승 반전으로 보기는 힘들고요. 당분간 아마 매물 소화 과정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닥에서 일부 올랐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또 이게 특정 지역만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전혀 그렇지도 않고 네. 그래서 지금은 상품별로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통 언론을 이렇게 많이 접하시잖아요. 뭐 그러면 뭐 통계를 보면 올랐다 내렸다는데 네. 그 우리 동네하고 별로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쵸.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네. 한다면은 지역적 특성을 반드시 고려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뭐 바닥이 내린 사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강원도는 지금 오히려 1년 동안 플러스가 났는데 네. 무슨 바닥이에요, 바닥이.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은
대단지 랜드마크 아파트 중심으로 하락이 온 거예요. 그렇죠. 나홀 아파트는요 거의 빠진 게 없고요. 왜냐하면 안 빠진 게 아니라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이게 시세 포착이 안 되는 매매가 거예요. 네. 단독주택도 안 빠졌고요. 지금 빌라, 그다음에 오피스텔, 그다음에 빌딩, 토지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도대체 내가 집값이 이제 어느 정도 뭐 다 빠졌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단독주택인지 아니면은 지금 흔히 말하면은 대단지 랜드마크인지 아니면 재건축인지 이게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뭐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그대로 이게 듣지 마시고 네. 내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우리 동네에 맞게끔 이걸 수정해서 네.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큰 네. 또 다른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네. 말씀을 드리는 진짜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일 네, 것 같아요. 네. 이거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네. 너무 다르니까 좀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럼 지방에 대해서 네. 지방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규제 지역이 일부 완화되면서 혹시 지방에는 오히려 악재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대구의 한 아파트 청약에서 500세대 가까이 모집하는데 30세대, 3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완화의 움직임이 지방에 오히려 해가 된 건 아닌가? 아니요, 지방 그렇지 상황 않아요. 어떤가라는 해가 의문이 된다고 볼 수는 네, 없고요. 이제 괜찮을까요? 해가 된다는 논리는 네, 이런 네. 논리일 거예요. 그동안에 못 팔다가 네. 이번 기회에 규제가 풀렸으니까 팔아볼까? 전매가 이제 허용이 되니까 사실상 네. 양도세 부담도 없으니까 이번에 팔아버리자. 그래서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네. 그거보다는 지금은 한마디로 금리가 모든 시장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네. 한마디로 금리 공포 국민이다 보니까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그런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 지금 규제 완화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소비자들 만약에 실소유자 입장에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집값이 향후에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우울한 전망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집값이 이게 어느 정도 더 떨어져야만이 그때 가서 모험적 투자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등장하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규제 완화의 효과는 이게 시장을 이게 반전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덜 떨어지게 하는 거죠. 이게 연착륙 지렛대처럼, 효과라고. 네. 이게 연착륙 효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받침대를 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마이너스 한 10% 빠질 걸 네. 규제 완화를 하면은 마이너스 7%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도 그것도 시장을 또 다른 프레임이에요.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게 부동산을 너무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효과는 있죠. 다만 그렇죠. 소폭일 뿐이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떤 규제 완화라는 어떤 그런 신호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균질적으로 이렇게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당시에 그런 여건들 있잖아요. 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주체들이 달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굴절해서 받아들이기도 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정보 굴절이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무조건. 이런 얘기예요. 네. 아까 말씀 일부 맞으신데 아니 오죽하면은 규제 완화를 하겠느냐. 아니 그러면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규제를 더 하지. 왜 그러면 이 규제 완화를 오죽하면 하겠느냐. 그럼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다가 채색을 해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네. 굴절해서. 그래서 모든 이런 어떤 정부 정책이나 이런 신호들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경제 주체들의 어떻게 보면은 수용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 완화하면 무조건 집값 올라간다 그게 아니죠. 옛날에도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면은 집값이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장기로 보면 그게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실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오죽하면 금리를 낮추겠느냐. 내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금리를 낮추더라도 네.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안 올라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정보 자체보다는 수용자 태도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오히려 이거를 더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쵸. 이걸 어떻게 보면 한 바퀴 돌려가지고 네. 받아들이면은 지금 그럼 8대야?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게요. 네. 정말 그 수용자의 태도와 상황, 그렇죠. 상황에 그게 더 따라서 중요한. 정말 다르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이제 추후에 2023년, 2024년에는 금리 이외에 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역전세난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물 경기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금리는 네. 이제 거의 다 올랐어요. 이거는 변수가 아니에요. 이건 상수예요, 상수. 네. 왜냐하면 우리 가시권에 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뭐 금리를 대체적으로 한 연한 3.5%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뭐 상단으로 지금 3.75% 네. 한 번 더 올린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네. 그거는 다수설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금리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영역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뭐 시장을 뭐 어떻게 보면은 움직일 수 있는 가변적인 요인은 아니에요. 네. 가변적인 요인을 변수라고 그러거든요. 사실상 그거보다는 지금은 실물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가 문제인데 지금 올해 정부에서 내다보는 경제 성장률, 실질 경제 성장률이 지금 1.6%죠. 지난번에 해외 IB들 평균을 보니까 한 1.1%? 시티은행이 아마 1.7%? 노무라 증권이 좀 저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전망을 했던데요. 역성장, 그러니까 마이너스 1.3%로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저는 가장 큰 변수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부동산은 원래 이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어지간한 불황에도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별로 안 받습니다. 네. 오히려 불황기 때 집값이 오를 수도 있어요. 네. 가령 금리가 불황기 때 낮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집값 오를 수도 그럴 있다니까요. 수 있죠. 그런데 어지간한 불황이 아니라 역성장이 돼버리면은 이게 펀더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부동산이 네. 저는 2차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올해 약간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네. 역전세난이 올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키포인트인데 작년 한 해 동안요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빠졌습니다. 네. 지금 올 들어도 보면은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빠져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전세 제도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세가 빠지면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 이게 그냥 전세가 돌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전세 가격이 앞으로 만약에 더 떨어진다고 본다면은 갭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서울에서요 전체 아파트 거래량의 절반 가까이가 갭 투자였어요. 네. 그러면은 전세를 끼고 집을 못 사요. 그러면 주택 수요가 좀 둔화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집주인 입장에서요 만약에 한 채라면 관계 없어요. 만약에 서너 채 사고 있다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세입자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묵시 계약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만약에 세입자가 나가겠다 그러면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빼줘야 돼요. 네. 안 빼주면은 세입자가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매 신청을 하기 전에 진짜 최악의 상황까지 가기 전에 집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역전세난이 단지 이게 전세 시장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매 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 시장의 키포인트가 바로 저는 역전세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역전세난이다. 집값이 만약에 어느 정도 조금 회복되는 그런 기미를 보이려면은 전세값이 더 이상 안 빠져야 돼요. 그래서 시장 바로미터가 바로 저는 전세값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금리뿐만 아니라 올해 혹은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이 역전세난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세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이렇게 전세 가격도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 요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큰 이슈였죠. 이 빌라왕 사태. 네, 맞아요. 빌라왕 사태 때문에 정말 큰 이슈였는데 최근에 이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이 대체
대체제로 빌라 시장이 좀 각광받아 왔는데 음. 그랬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빌라 시장은 아파트 후행 성격을 좀 많이 뜨게 네, 됐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라 시장이 하락세를 띠게 됐고 그랬는데 이 하락세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아파트처럼 또 따라서 떨어지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하실 텐데요. 좀 앞으로 좀 향방이 어떻게 빌라는 될까요? 빠진 게 없어요. 네, 이제 좀 아니,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빠진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거래가 안 되니까 시세 포착이 안 돼, 가격 포착이 안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안 빠졌지만 가치는 빠졌다. 그래서 거래가 되면은 시세가 포착이 되면서 실제로 가격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저는 앞으로 좀 순환이 좀 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통계 지표를 하나 제가 가져올게요. 네. 그러니까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이제 전세가 비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KB 시세입니다. 작년 12월 현재 전국의 빌라의 연립주택입니다. 네. 전세가 비율이 전국적으로 한 70.8%, 서울이 71.8%예요. 네. 근데 아파트는 그 정도 안 돼요. 아파트는 전국이 67.3%, 서울은 한 52.9% 정도가 되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연립주택, 말하자면 빌라에 사는 세입자분이 아파트에 비해서 집주인한테 돈을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네. 더 많이 빌려줬다는 거예요. 매매 가격 대비해서 봤을 때 집주인은 어떻게 보면 돈을 별로 투자를 안 하고 자기 이 집인 것처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예요? 네, 세입자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전체의 지금 70%가 세입자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30%만 집주인 집주인, 명의만 네. 되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세는 기본적으로 이게 후진국형 사금융이에요. 이 채권 채무 관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려줬다는 그렇죠. 얘기는 네. 그럼 집값이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는 내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이 전세 보증금을 다 못 찾을 가능성이 있다. 네. 바로 이걸 보고 깡통 전세라고 깡통 그러는 거죠. 전세. 그래서 네. 빌라에서 앞으로 저는 걱정인데 깡통 전세가 네.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정말. 이제 좀 내다보고 있는 네, 겁니다. 사실 그것 네. 때문에 전세 지금 네. 살고 계신 분들도 구하시는 분들도 걱정이 많을 텐데 사실 듣기만 해도 좀 염려가 되네요. 새로 구하시는 분들은 네. 저는 빌라는 어지간하면은 월세나 보증부 월세 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전세 사기 방지 시스템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 좀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염려가 좀 네. 그래서 조금 주거비 비용이 더 들더라도 네. 앞으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아마 빌라나 특히 오피스텔 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전장치를 좀 미리 좀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 네. 뭐 전세 보증보험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월세로 좀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월세 세액공제거든요. 월세 세액공제도 많이 늘렸고 또 요새는 오히려 전세 대출 금리보다 월세가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네, 좀 금리가 월세 올라서. 매물이 많이 없을 네. 거예요. 그래도 아마 월세 매물을 좀 많이 찾아보시는 것도 뭐 이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 전세 사기 태풍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네.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예. 아직 좀 완전한 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만큼 이 깡통 전세에 대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지금 구하시는 분들은 뭐 월세도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매매 가격도 내려가고 지금 전세 상황도 좋지 않고 지금 정말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네. 수밖에 없는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올해 부동산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도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죠. 더 네.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비관론이 좀 팽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 금리 인하 시기가 좀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빠를 경우 2023년 말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2024년까지 본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내년까지 좀 길게 살펴봤을 때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회복을 좀 해줄까요? 집값 바닥론 혹은 전망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네.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전망은 안 맞는다.
전망에 목숨 걸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앞으로 10년 빠진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5년 빠진다. 아니다. 이제 뭐 거의 바닥이 왔다. 그거는 지나가 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장기 전망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그럴 만하다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전망은 확률로 따지는 거거든요. 통계적으로 어쨌든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판단은요, 소수보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내가 중국에 갔어요. 길을 모르겠어. 근데 베이징으로 가는 길이 오른쪽에 왼쪽에 물어보니까 동네 사람이 7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래. 3사람은 왼쪽으로 가래. 어느 쪽으로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리스크 관리는 소수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의사 결정이, 그러니까 항상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서 판단하라 말씀을 드리고요. 예측은 기본적으로 이게 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요번에 예측이 안 맞았던 게 이겁니다. FOMC의 그 이른바 금리 점도표라는 걸 아마 경제방송 앵커 하시니까 잘 하실 거예요. 자, 2021년 12월에 그러면 지금부터 한 1년 한 2개월 정도 됐죠. 그때에 FOMC들이 2022년 금리를 얼마 정도 받겠어요? 이게 0.9% 정도 받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4.5%. 네. 정말 상상도 못한 만큼이 금리가 4.5%까지 안 올랐으면은 작년에요. 우리나라 집값은 보합세나 소폭 상승세를 기록했을 겁니다. 그럼 그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주춤주춤 하는 어떤 그런 거였는데, 제가 부동산 시장을 올해 29년째 바라보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수급 불균형만으로 폭락이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른바 외환위기처럼 외부적인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게 지금처럼 급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미국의 FOMC 애들도 그분들도 틀린 금리 전망을 한국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금리가 오를지 어떻게 알았어요. 금리가 결국은 지금 주택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자산시장, 주식, 환율, 그다음에 금리, 이 부동산 이거는 전망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전망을 그게 올인하지 마라. 차라리 전망보다는 오히려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네. 그래서 저는 1년 단위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전망을 짧게 하면 그나마 이게 맞출 수 있거든요. 우리가 활을 쏠 때처럼. 예?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힘을 가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도대체 내가 바라보는 이게 상승 반전 혹은 바닥을 친다고 해서 이게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굉장히 큰 착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실거래가하고요. 제가 아까 KB나 부동산원에서 내는 이른바 아파트 실거래가하고 아파트 가격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통계 지수거든요. 이거하고는 편차가 큽니다. 이게요, 제가 보면 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 시차가요, 실거래가 당연히 빠르겠죠. 이게요, 제 생각 한 6개월에서 길게는 한 5개월 정도까지 편차가 일어납니다. 편차가 꽤 크네요. 예를 들어 말씀드릴까? 우리가 이번 사이클 이전에 저점이 언제였냐면은 하우스포 사태가 일어났다. 2012년 그때 가장 정점에 달했을 때가 제가 2012년 10월 정도 보거든요. 그때 제가 모 방송국에 제가 자기 앞으로에 제가 나가서 전문가 패널로 나갔을 때, 그러니까 사회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오락 프로에도 이런 문제를 나옵니다. 아직 그게 안 넣었죠 지금. 아직은 바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닥이었는데 네. 소위 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엄마 아파트니 이런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네. 실제로 통계적으로 언제가 바닥이에요? 2014년 1월 달부터 바닥입니다.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정도 차이 났어요? 약 아, 정말 네, 한 15개월 정도 차이가 났죠. 네, 그럼요. 그리고 한 이제 연구기관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네. 이번 사이클에 고점을 언제 보냐면은 2022년 3월 정도로 봐요. 네.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네. 언제가 고점이었냐면은 그거보다 훨씬 이전인 네. 2021년 한 9월 내지 10월 정도예요. 네. 그렇죠. 네. 한 6, 7개월 정도 차이 나죠. 네. 그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집을 싸게 장만하는 어떤 그런 방법은 통계 지수로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이미 바닥을 지나서 나중에 통계를 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집을 싸게 장만하려는 그 포인트는 실거래가를 보셔야 돼요. 실거래가. 그리고 그보다 실거래가보다 더 빠른 게 뭐냐? 이른바 랜드마크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빠질 때는 더 빠지고 오를 때는 더 오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나마 이게 거래가 되니까요. 아무리 큰 불황이라도 5천 가구 넘는 대단지는 거래가 됩니다. 네. 시세가 포착이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그 급매가 될 거잖아요. 그게 다른 매물까지 이 압박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오를 때는 그거부터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 경제는 사실상 이게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의 영역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현명하게 네. 판단을 할 거냐? 가장 중요한 거는 중지를 모아라. 팬덤이 가장 무섭다. 네. 그래서 이상의 절반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절반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네. 100% 거짓말을 누가 다 알아. 가령 우리가 내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 그게 100% 거짓말이죠. 네. 그런데 절반의 진실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항상 이거 내가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서 내 스스로 생각의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는 통계 지수하고 네. 실거래가하고는 편차가 너무 다르다. 크다. 네. 그래서 어디에다가 내가 초점을 맞출 거냐. 그래서 보통 뭐 거시경제학자분들이 나와서는 뭐 앞으로 뭐 더 뭐 폭락이 옵니다. 네. 그거는 실거래가 아니라 이건 오히려 가격 지수가 될 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구분해서 접근하지 않으면은 항상 헷갈립니다. 네. 그 말씀을 제가 네. 꼭 좀 드리고 네, 싶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너무 네. 어려운 경제, 네, 네. 너무 어려운 부동산 시장인 만큼 정말 정확한 예측하기엔 너무 어려울 거고 이런 상황일수록 이 전망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자기만의 기준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실거래가와 현재 가격에 격차가 있다는 것도 좀 유의해 주시고 또 유독 만약에 비교하신다면 이 랜드마크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그 가격이 어떻게 떨어지나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KB 이 선도 50 네.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아마 그 아파트 단지도 다 나옵니다. 오. 네, 시가총액이 많은 50개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네, 네. 이 시장에서 어떤 풍향계 네. 혹은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항상 대단지 아파트의 거래량과 그리고 가격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네. 나홀로 아파트 혹은 이런 소규모 단지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안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사더라도 랜드마크 아파트하고 가격을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특히나 지금 1주택 실거주자분들의 경우에서 이러한 정부 규제의 변화가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떻게 좀 그 플랜을 세워 나가셔야 할지 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주택자하고 네. 그다음에 일주택 네. 유주택자 갈아타기하고 네. 이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공통적인 것은 저는 마켓 타이머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게 시점을 딱 포착해가지고 내가 이제 수익을 내는 마켓 타이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헐값 사냥꾼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박앤헌트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마켓 타이머보다 박앤헌트가 더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싼 지금 가격, 수도권 네. 중심으로 집값이 아파트 값이 많이 빠졌지만 강원도는 오히려 올랐다.
그리고 토지도 안 빠지고 빌딩도 안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싸지 않으면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저는 싸게 사라. 그리고 또 싸게 사라. 그리고 또 싸게 사라 이런 말씀을 네. 드리는데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네. 뭐냐? 자, 급금 매물. 네. 그다음에 이제 분양권도 괜찮을 겁니다. 분양권도 마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잘 고르셔야 되죠. 그다음에 그 분양받는 거. 네. 그것도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주변 시세보다 10% 이상 싼 거 사면 네. 분양받으면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 지금 경공매도 아마 올해 괜찮을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은행 대출 연체율이라든지 엄부들이 낮아가지고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근데 작년 10월이 기준금리가 3% 넘었잖아요. 그래서 경매 신청한 다음에 한 5개월, 7개월 뒤에 나와요. 매물이. 그래서 아마 올 중하반기부터는 경매도 괜찮을 겁니다. 경매도, 네. 그래서 네 가지 트랙으로 포트랙으로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된다.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싸게 살까 고민해라. 인간은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특히 개인은 싸게 사는 것 외에는 아무런 리스크 대응 방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고민하고 최대한 또 싸게 고민하는 살까.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제가 타이밍보다 가격이 더 중요하다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주택자분들 갈아타기 부분은 이번에는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에요. 왜냐? 1급 그러니까 상급지보다는 중급지, 하급지가 더 빠졌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갈아타기 하기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내가 중형에서 대형으로 가려고 그러면 네. 대형이 요즘 별로 안 빠졌거든요. 그것도 별로 메리트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갈아타기 환경은 좋지 않은데 다만 내 집을 좀 싸게 팔고 주로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좀 싸게 사는 방법. 아까 대단지, 네. 랜드마크, 그리고 신축. 중소형. 이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은 네.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게 벽돌을 빼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끼워 넣는 어떤 그런 전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저는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주의하실 거는 반드시 종전집을 파시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매도 후매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사놓고 종전집은 3년 안에 팔면 돼요. 근데 3년 안에 안 팔리면 어떡할 거예요? 곤란해지죠. 그러면 새로 산 집을 다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정말. 네. 시장과 장난치지 마라. 네. 집 가지고는 장난치지 말라. 시장에 저는 겸손해야 된다. 시장 IQ는 3만이고 나는 잘해봐야 우리나라 평균이 106이죠. 시장 IQ는 나보다 높기 때문에 절대로 시장과 싸우지 말라 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반드시 내 집을 팔고 그냥 그 다음 날 아니면 일주일 안에 그냥 산다는 전략, 좀 안전하게 갈아타는 전략이 필요하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다리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네. 요새는요 이게 싼 매물들은 동네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이게 인터넷에 안 올리고 감춰놓고 있습니다. 네, 가야지. 그래서 다리품을 좀 네. 많이 팔아서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싸게 내 집 마련하는, 그거는 뭐 옮겨타기나 아니면 무주택자나 다 같은 어떤 내 집 마련 방법이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집을 싸게 잘 장만하는 방법은 이게 잔재주를 부리는 것보다 저는 좀 우직하게 필드에서 노력하고. 좀 네. 더 말하자면 다리품을 통해서 좀 이렇게 어떤 방법을 찾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말이라도 좀 한번 현장을 나가보시고. 나가보시는 네.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월간 서울경제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에도 이 부동산 시장의 찬바람이 여전합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네, 영리한 토끼는 이 위험을 대비해서 3개의 굴을 파놓는다고 합니다. 이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 역시나 저희 월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이 직면한 과제를 점검해 나가시고 이 투자에 다각화된 전략을 함께 세워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